과거 뉴스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 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예진 씨, 혹시 네. 우리 몸이 이 체인지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선배의 몸과 제 몸이요? 네.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아니, 제가 최근에 네. 영화 그 체인지를 봤는데 이게 모범생과 말썽꾸러기인 두 친구가 이 어떤 번개를 맞고 몸이 이제 바뀌는 내용이에요. 아니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종종 내가 누군가 그 유명한 누군가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진혁 씨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 바뀌는 그런 상상 대신에 누군가 이제 나를 동경하는 그런 대상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영상실록 오늘엔을 더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에게 저를 알려야겠다. 와. 다짐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빨리 과거 속으로 떠나볼까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은 3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 주간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월 25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2020년 3월 25일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민식이법이 시행됐습니다. 그 민식이법이라면은 그 김민식 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김민식 군의 교통사고 때문에 만들어진 법안이었죠.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 온양중학교 앞 차량 한 대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시속 23.6km로 속도를 준수한 채 달립니다. 하지만 이 차는 횡단보도 앞에서 정체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직진했는데요. 그 결과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식 군이 차에 치였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안타까워서 어떡해요. 그런데 더 충격이었던 건 그 길 건너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민식 군의 어머니가 이 사고의 목격자였어요. 어머니가요? 네. 아이고. 2019년 10월 8일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김민식 군 부모는 더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된다며 애끓는 사연을 담아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국민청원에는 스쿨존의 CCTV 의무 설치, 스쿨존에서 사망사고, 안전사고 발생의 경우 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그리고 국민과 대통령의 대화에서 민식이 법안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하면서 점차 탄력을 받았는데요. 어쨌든 그 스쿨존 횡단보도는 말할 것도 없고 스쿨존 전체에서의 그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이렇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해 11월 21일 민식이법 제정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도 상정됐고 결국 통과됐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2009년으로 떠나보겠습니다. 2009년 3월 25일 가수 이미자 씨가 청와대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은관 문화훈장을 수상했습니다. 은관 문화훈장을 받은 것은 대중가수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요. 일단 문화훈장은 그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인데요. 1등급이 금관 문화훈장, 네. 그리고 은관 문화훈장이 이제 2등급이에요. 이제 3등급은 보관 문화훈장, 4등급은 옥관 문화훈장, 5등급은 화관 문화훈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구나. 보기만 하여도 울렁 생각만 하여도 울렁. 대한민국 현대사의 굴곡을 노래한 이미자 씨는 1959년 19순정으로 가요계에 데뷔했습니다. 그녀는 엘리지의 여왕이란 별명이 붙을 정도로 대단한 인기를 누리며 활동했는데요. 1964년 동백아가씨 발표 후에 35주 동안 가요순위 1위를 차지하며 대중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또 나는 17살이에요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이 밖에도 3월 25일의 다른 과거 뉴스를 살펴보면요. 1962년 3월 25일 프랑스에서 알제리를 독립시키려는 프랑스 정부의 결정에 반대한 프랑스 장교들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1957년 3월 25일 유럽 지역의 경제 통합을 위해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로 이뤄진 유럽 6개국이 로마에서 유럽 경제공동체 조약인 EEC를 창설했고요. 전국 민족민주운동연합 고문인 문익환 목사가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초청으로 1989년 3월 25일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3월 26일의 역사 속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2010년 3월 16일) 평택 2함대 사령부에서 출항한 천안함은 임무를 수행하던 중이었는데요. 같은 달 26일 계획된 항로였던 인천광역시 웅진군 백령도 인근 해역으로 항해하던 중 원인 미상의 상황으로 밤 9시 22분 침몰했습니다. 이 천안함에 타고 있던 그 사람들 인양 작업은 언제 이루어지는지 다들 궁금해하고 무엇보다 이 유족들이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렸었죠. 그렇죠. 저도 전후라고 생각을 하니까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네. 사고 당시 천안함에 타고 있던 승조원은 104명이었는데요. 밤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58명의 승조원을 구조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6명은 실종 상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실종자를 수색 구출하기 위해 군 잠수사들이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3월 28일 저녁 7시 30분 천안함의 함수 앞부분을 발견. 밤 10시 31분 천안함 뒷부분도 발견됩니다. 그러나 실종자는 찾을 수 없었는데요. 시간이 흘러 사건 발생 9일 만에 실종자 1명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실종자 수색도 문제였지만 이 수색이 난항을 겪으면서 잠수사분들이 잠수병에 걸리기도 했었다고 해요. 실종자 수색을 위해서 잠수팀으로 투입된 한주호 준이가 잠수병에 걸려서 사망하기도 했죠. 그렇죠. 근데 이 잠수병이라는 게 아무리 경험이 많은 분이라 하더라도 이제 건강을 잃을 수 있는 정말 치명적인 증상이잖아요. 맞아요. 천안함 실종자 수색 작업과 인양 작업까지 걸린 시간은 한 달. 실종자 46명 중 40명은 시신을 찾았지만 6명은 시신조차 찾지 못해 인정 사망 처리됐습니다. 4월 15일 천안함의 함미가 인양, 24일에는 함수가 인양됐는데요. 5월 20일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사한 결과 북한 연어급 잠수함의 어뢰 공격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1991년으로 떠나보겠습니다. 1991년 3월 26일, 30년 만에 부활한 지방자치선거가 있던 임시공휴일. 대구 달서구에 살던 5소년이 와룡산에 놀러 간다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5소년은 실종됐는데요. 이 사건은 이른바 개구리 소년 사건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경찰 인력만 32만 명이 동원됐고 아이들을 찾는 전단이 810만 장이 전국에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생업을 중단한 채 아이들을 찾아다녔는데요. 하지만 끝내 아이들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뚜렷한 성과 없이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는데 결국 이 소년들이 발견됩니다. 미제 사건으로 남을 것 같았던 개구리 소년 사건. 하지만 11년 6개월이 지난 2002년 9월 26일 와룡산 중턱에서 아이들의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재수사를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2006년 3월 25일, 1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만료돼 수사를 종결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3월 26일에 있었던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1910년 3월 26일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가 만주 하얼빈에서 조선 침략의 원흉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이날 중국 미순 형무소에서 순국했습니다. 그리고 1983년 3월 26일 장정구가 일라리오 사파타를 일방적으로 압도 3회 만에 TKO로 WBC 라이트 플라이급 세계 챔피언을 획득했습니다. 1997년 3월 26일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한 외딴 호화주택에서 사교 집단 천국의 문 신도 39명이 집단으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3월 27일 역사 속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1982년 3월 27일) 오후 2시 동대문 야구장에서 한국 프로야구가 출범했습니다. 출범에는 오비베어스, MBC 청룡, 해태 타이거즈, 롯데 자이언츠, 삼성 라이온즈, 산미 슈퍼스타즈의 6개 구단으로 시작했는데요.
1980년 5월 18일에 광주 민주화 운동이 발생했잖아요. 자, 이후에 전두환 정권이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서 스포츠 정책을 많이 폈는데 그 중에 하나로 프로야구를 출범시킨 거죠. 프로야구 출범과 동시에 개막전이 시작됐는데요. 개막전의 대결 상대는 대구와 경북에서 최고의 스타 군단으로 불렸던 삼성 라이온즈, 그리고 일본에서 타격왕을 거머쥐었던 백인천 감독을 앞세운 서울의 MBC 청룡. 1982년 통산 우승은 오비베어스가 차지했습니다. 특히 1982년 박철순 선수는 4월 10일 해태전부터 9월 18일 롯데전까지 161일간 30게임에 출전해서 22연승을 기록했는데요. 한 시즌 연승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기도 했습니다. 와, 이게 출범 당시에 야구의 인기가 엄청 높았다고 들었거든요. 네. 물론 지금도 인기가 많지만 당시 관중은 얼마나 됐나요? 2018년에 800만 명의 관중이 이제 야구장을 찾아줬거든요. 과거 1982년 당시에는 143만 명의 관중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그때의 시기를 생각해 보면 네. 지금 못지않게 정말 굉장히 많은 구름 관중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네요. 자, 그럼 이번엔 1977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77년 3월 27일 오후 5시 6분경 아프리카 카나리아 제도 테네리페 섬에 있는 로스 로데오 공항의 활주로에서 네덜란드 항공인 KLM 소속 암스테르담발 비행기와 미국 페남사 소속 보잉 여객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사고는 비행기 충돌 사고 중에 역대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참사로 기록이 됐는데요. KLM 여객기의 승무원과 승객 등 234명이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페남 여객기에 타고 있던 380명 가운데 321명이 숨졌는데요. 이렇게 총 556명이 사망했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안개였다고 합니다. 안개가 짙게 낀 상황에서 항공기와 그 관제탑 사이에 교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활주로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뭐 기상이라던가 그리고 카메라 자체도 지금처럼 기술이 좋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가 또 생겼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 밖에도 3월 27일에 있던 다른 뉴스를 살펴보면요. 1956년 3월 27일 금동 김동인의 문화적 유지와 업적을 기리기 위해 사상계사가 지정한 제1회 동인문학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1999년 3월 27일 서울대학교 황우석 교수가 토종 한우 송아지 복제에 성공했고요. 2002년 3월 27일에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떨어진 국가 신용 등급이 A 등급으로 회복됐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3월 28일의 역사 속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2014년 3월 10일) 일본 사이타마현 아사카시에 살던 중학교 1학년 소녀가 집에 귀가하는 모습만 남긴 채 실종됐습니다. 가족들은 매일같이 전단지를 뿌리며 소녀를 애타게 찾아다녔는데요.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한 채 실종 사건은 미궁으로 빠집니다. 이 소녀가 실종된 지 2년째 되던 날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슬픈 나날을 보내던 소녀의 집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는데요. 누구였을까요? 혹시 소녀 본인인가요? 맞아요. 오. 바로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소녀였습니다. 2016년 3월 28일 경찰은 일본 명문 국립대를 졸업한 23세 데라우치 가부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로 묻힐 뻔한 사건은 데라우치가 외출한 틈을 타 소녀가 극적으로 탈출하면서 세상에 낱낱이 밝혀졌는데요. 납치 당시 데라우치는 부모님의 이혼을 걱정하고 있던 소녀에게 부모의 이혼 소송을 위해 좋은 변호사를 소개해주겠다며 유인해서 자신의 집에 2년간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데라우치는 학교에서 착실하고 똑똑한 인재였고 동네에서는 예의 바른 명문대생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회가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1988년으로 떠나보겠습니다. 1988년 3월 28일 파나마의 수도 파나마시티의 거리에서 많은 시민들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 시위의 이유는 바로 당시 장군이었던 노리에가의 퇴진 요구 때문이었는데요. 군인들은 시민들에게 해산을 명령했지만 오히려 시위대의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당시 장군이었던 노리에가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런 건가요? 육군 장교 출신이었는데요. 이 1969년 오마르 토리호스의 군사 쿠데타 후에 군 정보사령관에 취임했습니다. 특히나 권력을 이용해서 마약 밀매 조직을 돕고 범죄를 저지르며 군부 독재 체제를 계속 추구해 왔습니다. 1988년 초부터 중남미에는 민주화 물결이 일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파나마의 최고 사령관이었던 노리에가의 정권에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해 2월 미국 법무부가 그를 마약 밀매 혐의로 기소했고 파나마 대통령 델바에는 노리에가를 해임했습니다. 1989년 12월 미국은 전면적인 파나마 침공을 단행, 파나마 군부 정권을 전복시킨 후 노리에가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3월 28일에 있었던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1969년 3월 28일 제34대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향년 78세로 월터리드 육군병원에서 운명했습니다. 1979년 3월 28일에는 미국 스리마일 섬에 설치된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1995년 3월 28일 국방부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해온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마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3월 29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2001년 3월 29일) 많은 국민의 관심 속에 인천국제공항이 문을 열었습니다. 첫 항공기 착륙과 이륙이 모두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입출국 수속, 수화물 처리도 순조롭게 진행됐는데요. 그전에는 김포공항이 국제공항으로서의 역할을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 더 넓고 또 많은 비행기의 이착륙을 위해서 국제공항으로 찾은 곳이 바로 인천 영종도와 용유도였거든요. 네. 자, 정부에서 바다를 메우는 과정을 거쳐서 1992년 기공식을 갖고 철저하게 개장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2000년 11월 21일에는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가 개통됐고 2001년 3월 22일은 인천국제공항 개항식이 진행된 후 29일 첫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여객터미널은 활 모양으로 축구장 60배 크기인 15만 평에 설계됐으며 김포국제공항에 비해 67개가 많은 252개의 체크인 카운터가 마련됐습니다. 또 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승객들도 입국 수속이 간편했으며 우려했던 것만큼 짐을 찾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요.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은 대체적으로 성공적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2010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10년 3월 29일 월요일 아침 7시 56분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 있는 지하철역 루비안카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곳에는 출근길을 서두르던 승객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역으로 들어오던 전동차 두 번째 칸이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객차 안에 있던 승객과 승강장에 서 있던 수십 명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제2차 사고를 막기 위해 폭발 사고가 난 루비안카역 주변 도로를 통제하고 시민 통행을 막았습니다. 이 역을 거쳐가는 모든 지하철 운행도 금지됐는데요. 불과 사고가 발생한 뒤 40분 뒤 모스크바 시내에 있는 파르크 쿨트리 역에서도 큰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아니, 무엇보다 이 폭발 사고의 범인 잡혔어요? 폭발은 자살 테러로 결론이 났어요. 자, 하지만 이후에 체첸의 한 무장단체가 모스크바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거든요. 사건을 조사한 결과 그들의 소행이 정말 맞았고 러시아 대테러위원회가 같은 해 8월 체첸 반군 지도자인 마고메달리 바가보프를 사살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3월 29일에 있었던 다른 뉴스를 살펴보면요. 1967년 3월 29일에는 프랑스의 자부심을 보여주는 첫 번째 핵잠수함을 바다에 띄웠는데 이 사건은 프랑스의 건재를 알리는 상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3월 29일에는 프랑스 출신의 세계적인 영화음악 작곡가 모리스 자르가 29일 미국 LA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고요. 2020년 3월 29일에는 네덜란드 박물관에서 빈센트 반 고흐의 1884년 작품 봄 뉘넌의 목사관 정원을 도난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3월 30일 뉴스 속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2018년 3월 30일 전북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과 관련 경찰이 18년 만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경찰이 공식 사과를 하다니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 전북 익산시 약촌 오거리에서 당시 19살이던 김군이 택시에 탔는데요. 이후 도착 지점에서 42세였던 택시기사에게 돈 대신 칼을 들이밀었고 도망치려는 기사를 칼로 무참히 찔러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다방에서 배달 일을 하던 16세 최군이 한밤중 사건 현장을 지나가다 피투성이로 숨진 택시기사를 발견했는데요.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범인으로 몰았고 거짓 자백을 강요했습니다. 결국 최군은 재판으로 넘겨져 징역 10년형이 확정돼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나저나 경찰뿐 아니라 그 사법부까지 다 오판을 했다니까. 이게 이런 상황이면 그 누가 뭐 목격을 했어도 신고를 하고 싶겠냐고요. 맞아요. 너무 억울하다. 난 정말 아니다. 이렇게 무고를 주장했는데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출소 후가 더 문제였는데요. 최군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10년 만기 복역을 했는데요. 억울한 만기 복역도 모자라 출소 후에는 설상가상으로 택시기사 사망보험금에 이자 1억 4천만 원의 구상권을 청구당했습니다. 아니, 억울하게 만기 복역을 하고 또 출소 후에는 구상권 청구까지 당했잖아요. 최군은 이게 어떻게 대응을 했나요? 이 억울한 누명도 모자라서 구상권 청구를 받고 재심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과 오랜 싸움 끝에 당초에 무혐의로 풀려났던 진범이었던 김군이 긴급 체포됐고 이 김군은 2018년 3월 27일 15년형이 선고됐죠.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종결 후 경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사건 발생 당시 수사 진행 과정에서 적법 절차와 인권 중심 수사 원칙을 지키지 못한 부분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재심 청구인 등에게 큰 상처를 드린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권 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2020년으로 떠나봅니다. 2020년 3월 30일 뇌혈관이나 심혈관에 생긴 질환을 고칠 혈관 줄기세포가 개발됐는데요. 울산과학기술원 생명과학부의 김정범 교수팀이 피부세포에 혈관 발달 유전자 2종을 주입해서 혈관 줄기세포를 제작하는 데 성공. 혈관 질환의 세포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이 입증됐습니다. 이 혈관 줄기세포의 개발이 정말 대단한 일인데요. 우리 혈관이 손상되거나 막힐 때도 이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치료할 수 있다고 하죠. 맞아요. 그 치료법으로 혈관 구성세포를 주입해서 혈관을 새로 만들고 또 혈액 흐름을 개선하는 세포 치료로 줄기세포가 주목받아 왔거든요. 이 혈관 줄기세포는 대량으로 배양하면서 암 유발 가능성이 적은 직접 교차 분화 방식으로 제작됐으며 심장이나 간 같은 생체 조직을 3D 프린터로 찍어낼 때 필요한 혈관의 주 원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3월 30일에 있었던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1981년 3월 30일 레이건 미 대통령이 워싱턴 DC의 한 호텔에서 나오던 중 가슴에 총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1982년 3월 30일에는 부산시 대청동에 있는 미국 문화원에 불을 지른 방화범을 검거했고요. 2010년 3월 30일에는 유럽으로 밀입국하려던 이집트 밀항선이 지중해에서 침몰해 2명이 숨지고 18명이 실종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3월 31일 역사 속으로 떠나볼까요? 예진이,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저희 아버지요? 저희 아버지 왜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지금 연극이에요. 네. 이혜진아, 우리 친구 아이가? 아이지, 우리는 아나운서 선후배 아닙니까? 이거 찐 부산 사람은 못 따라가겠네. 아니, 방금 뭐 하신 거예요? 네가 가라. 하와이. 곽경택 감독이 연출한 영화 친구가 2001년 3월 31일 국내에서 개봉했습니다.
조폭 두목의 아들인 준석과 장례지도사의 아들 동수, 셋님 모범생 상택, 분위기 메이커 중호까지 4인방의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되어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기까지를 담았는데요. 친구는 대표적인 한국 느와르 영화로 꼽히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 정말 캐릭터들이 각자만의 색깔이 좀 뚜렷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유호성 씨와 장동건 씨의 조합이 안 맞을 것 같으면서도 꽤 매력 있게 잘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 맞습니다. 네. 첫 주에만 58만 명, 개봉 17일에는 300만 명, 그리고 개봉 80일 만에 전국 관객 수 800만 명을 동원한 엄청난 초대박 흥행을 기록했는데요. 서울 관객으로는 259만 명이 봤습니다. 그리고 무려 8주째 박스오피스 1위를 유지했는데요. 당시 최단 기간 100만 명 돌파, 최단 기간 600만 명 돌파, 개봉 주말 최다 관객 동원, 최다 예매표 판매, 최단 기간 제작비 회수 등 당시 한국 영화계의 기록을 모두 갈아치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1920년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12년 폭력으로 억압했던 대표적인 식민지 악법인 태형. 태형을 받는 사람은 3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구류형을 받은 사람 또는 100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 사람 중에 지불이 불가능한 사람들에 한정해 적용했는데요. 1920년 3월 31일 조선의 태형령이 폐지됐습니다. 아니 근데 태형이 정확하게 어떤 형벌이에요? 태형은 그 사람의 인체에 물리적 고통을 가하는 신체형인데 대표적인 전근대 형벌이죠. 그런데 일제가 이 사람을 때리는 태형을 조선인에게만 적용을 했고 비밀리에 집행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식민지 악법인데 그 당시의 차별적인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일본은 1882년 태형을 폐지한 이후였는데요. 일본 관원들은 이 태형령 하에서 마음 놓고 조선인들을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3월 31일에 있었던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1981년 3월 31일에는 각종 청탁으로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청탁을 배격하는 범국민 운동이 실시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 3월 31일에는 호주 시드니에서 제1회 어스 아워 행사가 열렸는데요. 이후 매년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8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소등에 참여하는 캠페인이 전 세계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2000년 3월 31일에는 일본 북부 홋카이도 활화산인 우스산이 오후 1시 10분 분화를 시작해서 격렬하게 바뀌며 폭발했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역사를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 유튜브 사진관에서 만나요. 모든 역사는 한 장의 사진으로 남는다. 뉴스로 추억을 소환하는 레트로 감성 라떼 맛집. 뉴스와 함께 세상 모든 것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 인생의 뉴스다. 우리의 인생 사진을 만나볼 수 있는 유튜브 사진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는 라떼월드. 잠깐만. 아니 분명히 선배님 목소리가 들렸는데? 아니, 기수 씨 오늘 지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예요? 어디 가신 거예요? 왜 이렇게 쪼가들었어요, 선배님이? 다이어트를 극심하게 하셔가지고. 아 다이어트를 하셨구나 요즘에. 그리고 팽해 보이시네. 힌트. 목 잡고 계시잖아요. 목을 잡고 있으면은 이거 잠깐 물 드시러 가셨나? 아니요. 그럼요. 오미크론을 피하지 못하셨어요. 걸렸구나. 걸렸구나. 아유 선배님 안 걸린다고 했잖아요. 아유, 정말. 그러니까요. 아, 이게 조심조심을 해도 어쩔 수 없이 이게 또 상황이 상황인 만큼 오늘 이번 주에는 함께하지 못했는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함께하지 못한 유튜브의 멤버 변기수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오미크론에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감염자가 돼가지고 네, 지금 격리 중에 있는데 뭐 한 3일 동안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아프고 나니까 그만큼 또 유튜브가 더 그리워지고 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의 또 건강도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시고요. 일단 안 아픈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프지 않고 건강한 하루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네 다음에 만나요. 네, 내 자리 빼면 안 돼요.
부디 빨리 회복하셔서 우리 유튜브 사진관 채워주세요. 돌아오세요, 얼른. 돌아와요. 자, 일단 우리끼리라도 열심히 좀 해봐야겠죠. 맞아요. 네, 자, 이번 주 라떼왕 기수 씨는 없지만 요즘 라떼 세대와 젊은 세대를 구분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우와, 그런 게 있어요? 뭐예요? 자, 라떼 2인자 소영 씨한테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 하거든요. 라떼 인자 되신 거예요? 아니 잠깐 무슨 소리예요? 1인자만 있고 우린 다 비슷했어요. 아 정말 아이, 그래도 누나 맞으시잖아요. 알았어요. 동생 해봐요. 뭐 어떤 건데? 자, 너무 화내지 마시고요. 네. 라떼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소영 씨는 친구랑 같이 이렇게 놀다가 집에 가면서 나 집에 가면서 이제 전화할게 할 때 어떤 행동을 취하시나요? 저는 뭐 그러 하면은 전화할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하고 막 갈 때 잘 자 자기 내 꿈꿔 막 이런 거 막 하고 그랬잖아. 그 친구가 자기였구나. 아이고 정말 발목 붙잡기 작전이네 이거. 일단 네. 소영 씨는 지금 요렇게 한다고 전화하게 하셨죠? 이렇게 하지. 자, 그렇다면 유일한 20대 예진 씨는 어떤 동작을 취하시나요? 똑같이. 잘 보세요. MZ세대. MZ세대. 전화할게. 요거랑 좀 이렇게 하죠. 다르죠? 아니 이거면은 저기 냉장고 폰 아니에요? 이 정도로 큰 거면은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잡잖아. 손동작이 확실히 다르죠? 저 손을 이렇게 하죠. 내가 이렇게. 난데? 이게 난데? 가볍잖아. 오늘 너무 외로운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저희 얘기에. 이렇게 오늘 유튜브 사진관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바로 전화의 역사입니다. 오 재밌겠다. 네. 이 전화는 스마트폰과는 또 다른 기능과 매력으로 우리의 일상을 함께해 왔는데요. 역사 속에서 이 전화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왔을지 지금 뉴스로 함께 만나보실까요? VCR 스타트! 어머 저거지 저거. 그치, 저게 저거 수학이잖아요. 고양이죠. 그쵸. 재건병원입니다. 재건병원이죠? 저 태민이 엄마예요. 우리 태민이가 갑자기 기침이 심해지고 열이 높아졌어요. 선생님이 곧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 때 당시에는 네. 전화하면 부르면 부탁드립니다. 오셨나 봐요. 그러니까요. 전하는 서로의 품위를 전합니다. 서로가 공손하고 친절 명랑하게 통화를 함으로써 명랑한 사회를 이룩합시다. 저게 이제 전화 예절에 대한 그 캠페인이네요. 자, 이렇게 전기 전동을 활용해서 멀리 떨어진 두 장소에서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전화죠. 이 전화기의 특허권을 가진 사람은 바로 영국 출신의 벨인데요. 1870년대 발명된 최초의 전화 기술을 두고 유럽 내 여러 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화 벨이라고 부르는 게 다 그 이 벨 씨 이름에서 나온 거잖아요. 맞아요. 자, 우리나라에는 전화기가 처음 들어온 게 1882년이거든요. 청나라에 다녀온 사찰단이 2대의 전화기와 전기줄 100m를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전화를 시험해봤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후에 1884년에 우편업무 시작과 함께 정식으로 전화가 도입됐지만 갑오개혁 등 불안정한 그 시기 때문에 이게 사업으로 그렇게 이어지지 못했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이 본격적으로 전화를 통한 통신이 이루어진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기와집이네 기와. 너무 옛날 같은데? 그러니까. 한국의 전기통신사업은 1898년 궁중통신으로 시도됐으나 현대적 통신은 1902년에 한성과 제물포, 즉 서울과 인천 간의 공중통화 업무가 시작되면서부터 첫 발을 디뎠습니다. 아 1898년이면 조선시대 아닌가요? 맞아요. 이게 조선 말기인데 1896년 덕수궁 안에 통신용 첫 전화기가 설치가 됐습니다. 네. 자, 이게 바로 고종 황제가 사용하던 전화기예요. 어머 너무 예뻐요. 신기하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게 이 당시에 그 신하들은 고종 황제와 통화를 하기 전에 이 전화기에 대고 절을 3번을 하고 나서 전화를 받으러 합니다. 진짜 그거야말로 왕에 대한 예의를 엄청 이렇게 차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고종이 절 3번 하는 동안 그걸 기다려 주시나요? 드르릉 드르릉. 아니, 근데 빨리 받아라! 하는 거 아니야? 뭐 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아니, 근데 저는 요즘에도 국장님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너무 어르신들이 전화가 오면은 바로 이제 자리에서 네, 국장님.
일어나서. 어떻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괜히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예 안녕하세요 하면서 같이 내가 막 맞아요. 인사하고. 네네. 이러면서 만나고 있는 것처럼. 만나고 바로 앞에 계신 맞아요. 것처럼. 그런데 당시에 이 전화기를 불렀던 이름도 되게 재밌었대요. 영어로 텔레폰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 텔레폰을 한자로 음역을 하면 덕률풍. 덕률풍? 네. 덕률풍 챙겨왔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덕률풍 챙겨왔니? 내 이렇게. 덕 어딨어? 이렇게. 내 덕 어딨어? 아 줄여가지고 그렇게 줄임말을 쓰셨네. 맞아요. 그리고 이 밖에도요. 말을 전한다고 해서 전어기, 그리고 어화통 이렇게도 불렀다고 해요. 우리 조진혁 아나운서가 한번 보여주시죠. 여봐라. 예? 저 잠깐만요. 덕률풍 좀 가져오느라. 잠깐만요. 여봐라 이게 아니고 여봐라. 약간 간신 쪽인데. 말하지 이어받아. 말란 말이야. 약간 이거 성대모사 하는 느낌이었는데. 아니 누가 왕이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고정관념이에요. 다시 해주세요. 다시. 고정관념이에요. 요거 고정관념? 고정님이 많이 출연하시죠. 네. 아니 근데 이 궁중에 있던 전화 덕률풍으로 인해서 역사가 바뀐 그 사실이 있었다는 거 아세요? 진짜요? 네. 과연 어떤 내용이었는지 뉴스로 한번 살펴보시죠. 1895년 을미년 일본인들은 미우라의 주도하에 경복궁을 기습하여 조선의 국모 명성황후를 참혹히 살해했다. 시해된 지 2년 후 조선은 대한제국이 되었고 중전 민씨였던 왕비는 명성황후로 추존되며 국장으로 장례가 치러졌다. 정말 가슴 아픈 역사죠. 맞아요. 그리고 명성황후 시해에 대한 분노를 사귈 수 없었던 조선의 한 청년이 있었다. 더러운 일본 놈들. 우리나라가 아무리 힘이 없기로서니 감히 국모를 시해해? 청년은 조선의 국모인 명성황후의 원수를 꼭 갚겠다고 다짐한다. 분노에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요. 혹시 여러분들 이 청년 누군지 아시겠어요? 누구시지? 글쎄요. 이 청년의 이름은 바로 김창수. 바로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입니다. 아, 김구 선생님의 본명이신 거군요. 맞아요. 화가 나니까 그 일본 중위를 그냥 죽여버려요. 그 의분을 참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이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자, 이 소식을 들은 고종이 사형이 집행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방법이 없었다고 해요. 아이고. 한시가 급한 상황. 고종에게 떠오른 것은 전어통, 우리나라 최초의 전화였다. 이 전화 한 통이 우리나라 역사를 바꿔놓았다. 평소 고종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서양 문물인 전하가 사형 집행 3일 전 궁중과 인천 간에 개통되었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직접 전화를 해 김구 선생의 사형을 막은 것이다. 너무 다행이다. 진짜 며칠만 그 개통이 늦었어도 이런 큰 일을 막을 수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다행이에요. 3일 전이라니까. 그러니까요. 원래대로라면 정말 며칠이 걸렸는데 이 전화를 통해서 급박하게 그 사형 집행이 시행되는 거를 막을 수 있었던 거죠. 너무 다행이다. 정말 역사를 바꾼 전화기가 많네요. 맞아요. 그럼 일반인들이 전화 통화를 하게 된 건 언제부터인가요? 그건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기존의 관용 전화와 달리 일반 국민도 사용할 수 있는 공중전화가 최초로 설치된 게 생각보다 오래됐어요. 1902년이에요. 우와. 100년이 훨씬 넘었죠. 그러네요. 10년이 넘었고. 이후에 기업과 상점을 중심으로 전화가 설치되면서 전화 사용량도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전화 가입자 대부분은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이었다고 합니다. 1941년 한국의 전화 가입자 중에 한국인이 30%도 안 됐다고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아니 그리고 이 광복이 된 이후에도 통신권을 다시 회복을 했고요. 또 전국 주요 도시의 전신전화 건설국을 신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화통신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듯 했지만
한국 전쟁이 일어나 버려요. 아이고. 이때 우리나라 통신 시설의 약 80%가 다 파괴됐다고 합니다. 너무 속상한 일이네요. 그렇게 열심히 지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전쟁 때문에. 전쟁 이후 끊어진 전국의 통신망을 복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요. 자, 과거 뉴스 속으로 그 현장의 모습을 만나보시죠. 6.25 전쟁 직후 훼손된 통신망 복구는 국가의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미국의 원조를 받아 당시 서울중앙전화국을 시작으로 근대식 통신 시설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명년 6월 말이면 근대적 시설로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중앙전화국 서국 개통. 7월 1일 중앙전화국에서는 이 최신도 장관을 비롯해서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뜻깊은 서구 개통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저렇게 통신 장비들을 보니까 전쟁 직후의 모습이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되게 전문적이다. 그러니까. 신호가 길게 나고 간격을 둔 다음에 또 길게 나는 것이며 수명은 20년간이라고 하니 전화에 대한 명랑한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뭐 따릉따릉 따릉따릉 이렇게 신호음이 짧고 이렇게 짧게 계속 울렸다고 생각하면 새로 나온 전화기는 따르릉 따르릉 속 터져. 이렇게 울렸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자, 그런데 1950년대만 해도 전화는 일부 상류층만 사용을 했을 뿐 일반 서민들은 좀처럼 보기 힘든 아주 희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열악한 통신 시설 등으로 인해 사실상 전화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저게 그 유명한 자유부인이구나. 저도 이름만 많이 들어봤어요. 영화 제목만. 당시의 소설과 영화들을 통해 전화에 대한 사람들의 동경과 낭만 등을 엿볼 수 있지만 여전히 희귀한 물건이었다. 아니 근데 조선시대에 이미 들어온 이 기술을 일반 국민들은 아직도 누리지 못했다니 약간 조금은 억울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1960년대가 되면서 전화기는 조금씩 대중화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이용자는 대폭 증가했지만 또 그에 대한 관리는 잘 되지 않았다고 해요. 전화 이용료가 상승하는 것은 물론 전화기를 빌려주고 매달 일정 금액을 돌려받는 전화 임대업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955년 전화 가입자는 3만 9천 명. 인구 1000명당 2대꼴로 장차관이나 검찰 간부, 국회의원 정도가 아니면 언감생심이었습니다. 장차관이나 만져볼 수 있는 그런 물건이었다고? 경제 성장과 함께 전화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공급이 따라가질 못하면서 60년대부터 전화 매매를 둘러싼 부조리가 사회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전화 매매를 제한하기에 이르자 70년대 후반 전화 한 대 가격은 26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서울 시내 50평짜리 집값이 230만 원 안팎이었던 걸 감안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입니다. 아니 무슨 일이야? 이게 전화기 한 대 값이 집 한 채 값보다 더 비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서울에 50평대라고 했던 것 같은데? 요즘으로 치면 10억씩 하는 거야, 10억씩. 믿기지가 않는데. 30억 할 거예요, 지금은. 아니, 뭐 약간 비슷한 가격으로 보면, 요즘으로 보면 좀 골프 회원권 같은데 그 정도 가격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러네요. 와. 재산 압류할 적에 압류수단으로서 최우선적으로 이제 전화 가입권 압류를 했던 그런 것이 기억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신문에 지금 아파트 시세처럼 매주 한 번씩 각 서울의 각 지역별 전화 가격이 실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한 대에 220만 원 정도를 호가했는데 그거는 지금의 4, 5천만 원 정도 하는 대단히 비싼 비용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금이나 뭐 부동산처럼 이 시세가 매주 나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만큼 귀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심지어 저 당시에는 상대가 전화를 받지 않아도 전화 요금이 부과됐어요. 에? 전화 자체를 지금 한다는 것 자체가 돈이 나가는 일이네. 그냥 걸고 있으면 계속 돈 나가는 거예요. 아이고야. 정말 만약에 정말 잘 돼가는 사람한테만 연락을 해야 돈이 안 아깝지. 그냥 친구한테 전화해서 수당 떨려고 그러면 몇백만 원씩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와, 진짜 아껴야 되겠다. 자, 이렇게 불합리한 전화 요금제 때문에 지금 소영 씨처럼 화나는 국민들이 많아졌어요. 자, 그래서 1963년부터는 통화가 연결되는 순간부터 이제 통화료가 부과되는 이 도수제로 바뀌게 되는데요. 1960년대 당시 전화문화 캠페인을 함께 만나보시죠. 통화 중이군요. 기차 시간이 임박했는데 차표까지 사놓고 전화를 거는가 봅니다. 다급해. 연기 너무 잘하신다. 누가 이 여인의 긴박한 전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일까요? 아이고 어떡해요. 상대가 계속 통화 중인가 봐요. 그러니까. 저것도 돈 다 나가는 거 아니야? 바로 여기군요. 새로 해입은 옷자랑을 무려 2분이나 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입니다.
남의 긴박한 전화를 가로막고 말이죠. 아이고야, 결국 통화 못했네. 아니 그래도 이제 새우 싼 거는 그건 좀 봐줘야 돼요. 아 그래요? 그쵸, 예. 뽐을 내야 되니까. 아니 전화로 자랑하는 거 충분히 가치 있는 통화 아니에요? 그래요, 맞아. 1960년대부터는 소득 증가와 경제 성장으로 전화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국적으로 통신 시설이 대폭 늘었습니다. 상대편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통화 중이면 전화 요금이 부과되지 않고 소화기를 드는 순간 요금이 계산되는 도수제도 본격 도입됐습니다. 도수제 실시 전에는 이걸 무시하고 같은 요금을 받았으니 아무리 생각해도 불공평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제가 옛날에 이제 듣기로는 기수 선배한테 한번 라떼 얘기 들었을 때 네. 들어봤는데 예전엔 지금처럼 전화번호를 누르면 직접 통화가 됐잖아요. 지금은. 그쵸? 근데 예전에는 교환원을 통해서 전화 통화가 일일이 이제 거기를 건너서 통화가 됐다고 해요. 한 군데 들러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쵸, 거죠. 그쵸. 더 오래 걸리는 거지. 그리고 전화 교환원은 지금은 사실 사라진 직업이잖아요. 옛날에 이 전화 교환원을 통해서 어떻게 전화 연결이 이루어졌는지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실까요? 영구번의 시외 통화를 청구하게 되면 교환소는 청구자의 번호와 대화자 번호를 기록하고 그 자리에서 즉시 청구자의 번호를 불러 시외 통화 신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저분들이 지금 이제 다 전화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중간에서. 와. 그리고 이제 이어주는 거죠. 너무 힘들겠다. 통화가 시작되면 교환소는 통화수를 계산하기 위해 시계표를 찍어 통화 시간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 속에서 이 전화 교환원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데요. 자, 바로 사람을 대신해서 자동으로 전화를 연결해주는 자동 교환기가 이때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전화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은 교환수가 필요했고 야, 저 선. 교환기의 선들도 복잡해지면서 연결에 오류들이 발생했다. 이 같은 수동 교환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엘먼 스트로저는 새로운 교환기를 고안해냈다. 스트로저 자동 교환기는 교환해주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는 대신 전화 연결을 원하는 상대방을 숫자로 입력해야 했다. 바로 여기에서 이제 전화번호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도 1960년대부터 자동전화가 도입되기 시작하는데요. 영등포 자동전화 가설. 최근 과천진의 우렁찬 발자국 소리와 함께 이번에 제6국으로서 서울 시내 영등포에 EMT 자동전화가 신설되었습니다. 이것은 3,400회선으로 총 4억 200만 원이 든 것이라고 하며 이 자동전화의 신설에 따라 영등포도 서울 시내 어느 곳에서나 손쉽게 호출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1960년대에는 전기통신 사업의 그 양적 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국산 전화기와 사설 전자식 교환기 개발도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1980년대까지는 이 전화 관서에서 공급하는 전화기를 받아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전화기에 대한 수요가 폭발해서 놀라지 마세요. 전화 청약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또 전화통신의 최첨단 기술, 끝판왕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끝판왕. 끝판왕? 얼굴까지 보는 영상통화 아니겠습니까? 역시. 역시. 사이언스. 맞아요. 오, 사이언스. 사이언스. 어깨가 많이 올라오셨네. 네, 어깨 찢어주세요. 근데 이 영상통화 기술이 처음 언제 나왔는지 아세요? 글쎄 얼마 안 되지 않았을까요? 뭐 맞아요. 휴대폰이 나오고도 한참 뒤일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요? 이 영상통화 초창기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날의 첨단 과학은 우리 생활 주변 구석구석에까지 영향을 미쳐 앞으로는 밖에서 전화 다이얼만 돌리면 환기를 할 수 있도록 커튼을 여닫아주며 전등도 켜고 밥도 지을 수 있는 편리한 시대가 곧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저게 지금 1987년이에요? 이건 거의 뭐 요즘 나오는 사물 인터넷 시대 IoT 시스템인 것 같은데. 잠깐만요. 저거 제가 태어난 날이에요. 연도예요. 그래요? 1987년이면. 아, 맞네. 저때 생겼네. 아, 라떼 맞네. 아, 무슨 소리예요? 나도 1살 때야. 아, 정말.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통화하는 화상 전화도 곧 등장하게 돼 선진 문명의 혜택이 우리에게도 미치게 됐습니다. 아니, 저 때 모습이 1987년인데 저 때도 영상통화가 가능했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오, 그러니까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 영상통화가 가능한 거였네. 그러니까요. 좀 됐네, 그래도. 35년이나 된 거예요.
네, 6년 차째죠 이제. 이렇게 나도 되게 말 더듬으시고. 네, 나도 내가 말을 왜 말했지? 나이니까. 모른 척할 걸. 이렇게 첨단 기술을 갖추면서 이제 전화 가입자가 쭉쭉 늘어나게 되는데요. 90년대에는 전화 가입자가 2천만 명을 넘어서게 됩니다. 우리나라 전화 시설이 2천만 회선을 돌파했습니다. 플랜카드도 걸어놓으셨네. 뒤에. 1885년 한성 재물보관 전신선이 개통되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전기통신이 시작된 이래 108년. 광복 이후 1948년 정부 수립과 동시에 최신부가 발족한 이래 45년 동안의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한 나머지 이 같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동안의 전화 보급 현황을 보면 1960년에 겨우 10만 8천 대이 된 것이 1970년에 55만 대, 조금씩 늘어난다. 확 늘어나네. 1987년에 한 가구 한 전화 시대의 장을 여는 1,000만 회선을 돌파한 지 6년여 만에 2천만 회선을 돌파함으로써 전화 시설 규모 면에서 세계 8위에 진입해 1가구 2전화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돼지꼬리 같은 이런 전화선 있잖아요. 그 전화기 선 꼬아가면서 뭔가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오빠랑 통화할 때 맞아요 하면서 이렇게 선 막 꼬면서 했단 말이야. 그래도 손 꼬이고 맞아. 막 다시 이렇게 쭉 피고 막 그런 낭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우리 소영 씨처럼 이렇게 전화기에 정말 많은 추억, 그 낭만을. 무슨 얘기예요? 저도 그냥 잠깐 뜨문뜨문. 아니 오늘 사실 저는 오늘 변기수 씨가 빠진다고 하면서 이거 라떼 얘기를 누가 해주지? 우리 4명 중에서? 나 좀 걱정했단 말이야. 나도 걱정했잖아. 근데 빈자리가 하나도 안 느껴져. 무슨 걱정을 왜 해요? 조혜진 아나운서 무슨 얘기야? 우리 동년배야. 너무 잘해주고 계시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야? 뭐라고? 기빨려. 아니, 이렇게 이제 소영 씨처럼 전화기에 정말 많은 추억과 낭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휴대전화가 나오면서 이 유선전화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친구와 못다한 얘기를 나눌 때, 가족에게 급히 연락할 때, 밤새 연인과 얘기할 때도 집전화가 없으면 안 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옛날 이야기가 됐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시내전화 가입자 수는 1,640만 명, 2년 사이 186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쭉쭉 인터넷 전화가 줄어드네. 시내전화를 대체하고 있지만 증가폭은 미미합니다. 2년 내내 1,200만 명 안팎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는 저런 인터넷 전화마저 다 없애는 추세 아닌가요? 그렇죠? 시내 전화와 인터넷 전화를 합친 전체 유선 전화 가입자도 2년 사이 112만 명이 줄었습니다. 또 다른 유선 통신 서비스인 초고속 인터넷도 포화 상태에 다다랐습니다. 지난해 11월 가입자 수가 2,001만 명인데 2,098만인 전국 가구 수와 비슷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휴대전화를 비롯한 무선 통신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통신 시장이 무선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초고속 인터넷은 각종 산업의 토양이 되는 만큼 국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전화의 역사를 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간이 있었네. 아니 근데 이렇게 역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갔다 왔잖아요. 너무 신기하네 저는. 그 옛날 전화기의 모습을 진짜 왜 대충 알잖아요. 좀 약간 좀 새삼스러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꾸 빠져나가려고 그래. 엄마 그러니까요. 젊어 보이려고. 누가 보면 뭐 18살인 줄 알겠네요. 그래. 벽 그어주세요 여기 이렇게. 아니 무튼 너무 저는 신기하고 좋았어요. 어떠셨어요? 아니 저도 늘 이 사진관 정말 재밌게 보지만 이 전화기 관련된 건 저도 어렸을 때 좀 겪어본 게 많아서 훨씬 더 좀 실감나게 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정말 얼마 있으면 이제 전화기가 과거의 물건이 되어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그래서 시대의 변화 속에서 비록 과거의 한 장면으로 남겨지더라도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추억은 영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멘트 좋으시네요. 네. 맞아. 자, 지금까지 뉴튜브 사진관이었습니다. 뉴스의 바다를 끝없이 떠다니는 본격 뉴스 예능 유튜브. 오늘의 항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한 주 동안 유튜브 타고 신나게 돌아다니면서 더 재미있는 뉴스 가득 싣고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사진관 다음 주에도 꼭 놀러 오실 거죠? 우리는 뉴튜브. 안녕.
나 기수 선배한테 전화할 거야. 내가 오늘 이 서러움 내가 다 잃을 거야. 여보세요? 선배님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예자들 좀 혼내줘요. 여보세요? 얘 좀 혼내주세요. 얘 좀 특히. 여보세요? 라떼. 예진이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저희 아버지요? 저희 아버지 왜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지금 연극이에요. 네. 이혜진아, 우리 친구 아이가? 아이지, 우리는 아나운서 선후배 아닙니까? 이거 찐 부산 사람은 못 따라가겠네. 아니, 우리 조진영 아나운서가 한번 보여주시죠. 여봐라. 에? 저 잠깐만요. 통일풍 좀 가져오느라. 잠깐만요. 여봐라 이게 아니고 여봐라. 약간 간신 쪽인데. 말하지 말란 말이야. 약간 이거 성대모사 하는 느낌이었는데. 아니 누가 왕이 그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맞아요. 고정관념이에요. 다시 해주세요.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